설마 이 사람이 은호 후배 생모예요? 박성재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떨리는 한마디는 25년간 고성이가 견고하게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에 가해진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믿었던 사람이, 오래 좋아했던 후배, 그리고 자신이 아끼는 동생의 친모라는 사실, 그것도 자식을 버리고 다른 자식의 간을 빼앗으려 했던 악마였다는 진실을 마주한 순간 박성재의 세상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박성재가 지은호와 고성이가 대치하는 그 살벌한 현장을 목격한 그날, 모든 운명의 수레바퀴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파국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그 숨막히는 진실의 밤,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박성재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도끼를 품은 채 은호를 노려보는 자신의 어머니 고성이가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상처 입은 눈으로, 그러나 결코 물러서지 않는 지은호가 서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은호 후배가 어머니 딸이라니요? 성재의 절규에 가까운 물음에도 고성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에게 들켰다는 당혹감보다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분노가 먼저였죠. 고성이는 싸늘하게 성재를 외면하며 자리를 떴고, 남겨진 성재는 은호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차마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그 지독한 죄책감이 성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같은 시각, 또 다른 곳에서도 핏줄의 비극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성희의 막내딸 박영나였죠. 영나는 지은호가 일하는 사무실을 찾아가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미안하다는 말 안 했을 거다. 나도 들어본 적 없다. 그래서 내가 대신 왔다. 영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차가웠습니다. 왜 내가 대신 미안하다고 하냐? 기가 막히게 한심하다. 은호의 그 매몰찬 거절은 영나를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과 엮이면 영나조차 고성희에게 다칠까봐 걱정하는 방어기제였습니다. 영나가 떠난 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은호가 미안하단 말을 평생 엄마한테 들어본 적이 없다고 라며 씁쓸하게 뇌까리는 장면은 두 자매가 겪어온 결핍의 크기가 얼마나 닮아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하지만 고성이라는 거대한 악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녀의 다음 타깃은 아들 성재의 연인 이수빈이었습니다. 박성재와 이수빈의 사이를 알게 된 고성이는 수빈을 따로 불러내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내 아들 곁에서 떨어져. 안 그러면 내 가족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 서슬 펄언 경고는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실제로 수빈의 아버지 이상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힘을 가진 재벌가 사모님이었으니까요. 수빈은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렸고 결국 사랑하는 성재를 지키기 위해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오빠랑 헤어질래. 우리 그만해. 수빈의 이별 통보를 들은 성재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수빈의 진심이 아니라 누군가의 압박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배후에 자신의 어머니 고성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바로 아버지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죠. 수빈의 아버지 이상철은 딸이 겪은 모욕과 협박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진석 회장의 회사 로비로 쳐들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대신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박진석과의 독대를 요구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두 아버지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 명은 돈과 권력을 가진 재벌 회장, 다른 한 명은 은퇴 후 재취업 자리마저 잃은 평범한 가장. 하지만 기세에서 눌린 건 박진석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주머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박진석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고성희가 수빈에게 쏟아부었던 그 저열한 협박과 폭언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당신 아내가 내 딸에게 그리고 내 가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이상철의 말에 박진석은 녹음기를 틀었고 흘러나오는 아내의 목소리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천박하고 잔인하며 오만하기 짝이 없는 그 목소리는 자신이 알던 우아한 아내 고성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박진석에게 이상철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신 아내가 25년 전 버렸던 쌍둥이 그중 하나가 내 아들이 사랑하는 지은호입니다. 당신은 지금 며느리가 될 뻔한 아이의 친모가 저지른 짓을 듣고 있는 겁니다. 박진석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집안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그였기에 아내에게 이렇게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비서실장을 호출해 은밀한 지시를 내립니다. 지금 당장 고성희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과거 행적 싹 다 뒤져서 가져와.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고성희를 향한 남편의 조용한 그러나 무시무시한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사라진 한우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고성희는 우진이 사라지자 미친 사람처럼 병원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내 아들 찾아내. 당장 찾아오란 말이야. 그녀에게 우진은 아들이기 이전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줄 도구이자 자신이 만든 완벽한 우주의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우진을 숨긴 건 다름 아닌 지은호와 박영나 두 자매였습니다. 영나는 병원 기록을 조작해 우진의 흔적을 지웠고 은호는 우진을 아무도 모르는 지방의 한 요양원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은호는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우진은 죽은 거야. 엄마가 널 찾지 못하게 하려면 넌 세상에서 사라져야 해.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누나의 배를 가르게 만든 엄마, 그 끔찍한 사랑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음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며칠 뒤 병원 게시판에는 한우진 환자 사망이라는 짧은 공지가 붙었고 이 소식은 곧장 고성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접한 고성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자식을 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소유물을 잃어버린 상실감에 가까웠습니다. 고성희가 이성을 잃고 흔들리는 사이 박진석과 이상철의 연합작전은 물밑에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박진석이 확보한 자료에는 고성희가 가온재단 공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 과거 지은호와 한우진을 보육원에 유기한 기록, 그리고 병원장과 결탁해 불법 장기 이식을 진행하려 했던 정황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이 모든 자료를 들고 이상철을 다시 만났습니다. 내 아내의 죄를 내가 덮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들, 성재와 영란은 지켜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만했던 재벌 회장이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상철 역시 맞잡은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같이 갑시다. 그리고 대망의 D-데이가 밝았습니다. 고성희는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안, 그녀는 초조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며 생각했죠. 일단 나가면 돼. 나가서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그녀의 차가 공항 고속도로 진입로에 들어선 순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들이 앞뒤를 가로막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고성애 씨, 횡령 및 살인 미수, 아동 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고성희는 악을 쓰며 반항했습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박진석 회장한테 전화해. 그때 인파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박진석이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아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전화할 필요 없어. 내가 신고했으니까. 고성희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박진석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 자격도, 엄마 자격도 이미 오래전에 잃었어. 죗값 치러. 그 순간 고성희의 시선 끝에 또 다른 인물들이 들어왔습니다. 멀찍이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지은호, 박영나, 박성재,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한우진까지. 우진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고성희는 안도감보다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우진아, 너 살아있었니?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소리쳤지만 우진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자식들에게조차 철저히 버림받은 고성희는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며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고성희의 구속과 함께 가온재단의 비리는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고 그녀는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에는 증인으로 지은호와 한우진이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들이 겪었던 학대와 유기 그리고 강요받았던 희생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판사가 피고인 고성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라고 판결하는 순간 방청석에 있던 이상철과 박진석은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한적한 바닷가 마을, 작은 카페에는 지은호라는 명찰을 달고 밝게 웃으며 손님을 맞는 은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건강을 되찾은 우진이 서툰 솜씨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죠. 두 사람은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도 도구도 아닌 온전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 그리고 이수빈과 박영나였습니다. 오빠, 늦었잖아. 수빈의 타박에 성재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청첩장을 내밀었습니다. 네, 드디어 성재와 수빈의 결혼식이 잡힌 것입니다. 박진석 회장은 과거의 과오를 뉘우치며 두 사람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했고 이상철 역시 성재를 사위로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이죠.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선 지혁과 은호였습니다. 지혁은 은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곧 날 잡을 거야. 아버지들이 합동결혼식 하라고 난리시거든. 모두가 와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화려한 호텔 예식장이 아닌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야외 정원에서 펼쳐지는 합동결혼식. 박진석과 이상철 두 아버지가 나란히 혼주석에 앉아 눈가를 훔치는 모습.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빈과 은호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입장하는 장면. 하객석에는 웹툰 작가로 성공해 자신의 이야기를 연재하기 시작한 영나와 이제는 건강한 청년이 된 우진이 그들을 향해 힘껏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드라마 제목이 말하는 진정한 화려한 날들이 아닐까요? 하지만 카메라는 잠시 차가운 감옥을 비춥니다. 독방에 홀로 앉아있는 고성희. 그녀의 머리는 하얗게 샜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습니다. TV에서는 재벌가 자제들의 합동결혼식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성재와 영나, 그리고 자신이 버렸던 은호와 우진의 모습을 보며 고성희는 떨리는 손을 뻗어보지만 닿을 수 있는 건 차가운 브라운관 뿐이었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뒤늦은 후회와 탄식만이 좁은 감옥을 메아리칠 뿐입니다. 그녀가 욕심냈던 돈과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남은 건 영원한 고독뿐이라는 결말.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는 없겠죠. 드라마 화려한 날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으로 화려한 삶이란 무엇인가? 고성이처럼 남을 짓밟고 쌓아올린 금자탑인가? 아니면 지은호와 이수빈처럼 시련 속에서도 사랑과 사람을 지켜내는 삶인가? 결국 사랑은 이깁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두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 손을 잡았던 그 용기, 그리고 상처받은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만들어낸 연대야말로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보여준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 감동적인 결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고구마 같았던 답답함은 이제 안녕입니다. 사이다 폭포수가 쏟아질 다음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이 주인공들의 행복한 앞날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화려한 날들도 매일매일 이어지길 바라며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